사람이면 다 이해시키는 버클리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요코노코 신텍스 강좌에서는 해석 공식과 요지를 빛의 속도로 찾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고 모르는 단어까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향상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듣보 쓰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신텍스 강좌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반드시 의미그룹 기본 2 패턴을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패턴을 암기를 하시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이성적 판단 형용사, 필자의 생각, 주장, 필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요지 코드인 이성적 판단 형용사에 대한 학습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출한 전치사, 관계대명사 앞으로 가출한 전치사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에서 우리가 모르고서는 절대로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관계대명사절의 진화, 관계대명사절의 진화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원문을 보시고요. 화면을 잠시 정지해 두시고 의미 그룹으로 끊어 읽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문에 나온 단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assum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assume이라는 단어는 가정하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핵심 단어입니다. 조금 있다가 assume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melodic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선율을 의미하는 말인데 이 선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악에는 튠이 있어요. 이 튠을 우리는 곡조라고 합니다. 곡조. 곡조가 있는 것을 멜로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프리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레프리젠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다. 무엇을 나타내다. 또는 어디에 해당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에는 pass through라는 단어가 있죠. 이 pass through라는 단어는 지나가다 또는 어디를 통과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similar라는 단어는 뭐예요? 뭐뭐와 유사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그 다음에 native americans라는 표현은 인디언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여기 native라는 단어에서 라틴어 넷이라는 단어는 바로 money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네이티브 랭귀지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언어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모국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모국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핵심 다이어 assume입니다. assume. 그러니까 assume의 의미가 상당히 많잖아요. assume의 의미가. 요거의 의미는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써요, 여러분들. 생각하다, 가정하다, 또는 뭐뭐 인치하다, 어떠어떤 태도를 취하다, 책임을 떠맡다, 또는 남의 돈을 취하면 횡령하다, 자기만의 것으로 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영어를 5년이나 10년 정도 공부한 학생들도 assume이라는 단어를 잘 활용을 못 합니다. 그럼 이거를 오늘 강의를 듣고 완벽하게 이 단어를 정복을 하셔야 되겠죠. 원어민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 sum이라는 단어는요, 이것은 바로 take입니다. 라틴어 sum은 순수한 영어의 take에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게 take의 영어식 사고방식만 알면 이런 단어들은 다 껌이에요. 아주 쉽게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take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잡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잡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잡고 이동을 하면 데리고 가다가 되겠죠. 어떤 물건을 잡고 이동을 하면 가지고 가다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그냥 공간적인 이동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머릿속으로 잡았다. 머릿속으로 잡으면 우리가 생각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영단의 특징은 뭐냐면 영단의 특징은 이게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물리적인 의미. 동시에 추상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의미도. 물리적인 의미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를 의미하고요. 추상적인 의미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데 보세요. 태익의 물리적인 의미는 잡다가 되겠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공간적 이동이 바로 물리적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비유적, 추상적인 의미는 뭐냐? 이제 머릿속으로 잡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ake A as B 이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에 A를 우리가 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B를 천재라고 한다면 철수를 천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간주하다가 되겠죠? A를 B라고 간주하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때 take이라는 단어는 바로 비유적, 추상적인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영어 사고방식만 알고 있으면 이 5가지 의미는 저절로 이해가 돼요.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봅시다. assum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 as는 ad의 변형이고요. ad는 전치사 to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assume이라는 단어는 바로 take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하다, 가정하다는 이 take이라는 단어의 비유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거죠. 생각하고 가정하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뭐뭐 인치하다의 의미로 활용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왕자라고 가정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뭐뭐 인치하다의 의미가 파생이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잡긴 잡는데 어떤 태도를 잡는다라는 얘기예요. 태도를 잡는다라는 얘기는 우리말로 태도를 취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책임을 잡았다. 책임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책임을 떠맡다의 의미가 되죠. 그런데 과거에 말이에요. 5번 문맥으로 단어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남의 돈을 취하다, 횡령하다의 의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돈이라고 이렇게 잡아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횡령하다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기만의 것으로 자기가 잡는다, 취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의미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다이얼을 이해하실 때는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중요한 어근들은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하나의 어근으로 이런 5가지 의미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다, 가정하다, 뭐뭐인 취하다, 태도를 취하다, 책임을 떠맡다, 횡령하다로 암기를 했다면 이건 내 단어가 아니죠. 금방 까먹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take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만 이해하시면 이 5가지 의미는 그냥 저절로 아주 쉽게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어를 공부한다면요, 반드시 예문을 통해서 학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예문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보세요. 객지얼리하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정하는 것은 뭐다? reasonable 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뭐 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경제가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reasonable 하다라는 얘기는 타당하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치에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이제 assume의 목적어 자리에 ignorance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야는 뭐예요? 무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무지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알면서도 뭔가를 모르는 채 한다는 얘기예요. assume ignorance라는 표현은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동요에는 이제 pretend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쓰이죠. pretend, 이 표현까지 암기해 두시고요. 세 번째를 봤더니, 이제 어슴의 대상이 뭐요? attitude라는 단어가 나왔죠. attitude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태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럼 태도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다? 태도를 취한다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예문을 보시면 assume이라는 동사의 대상이 뭐요? responsibility라는 책임이 나와 있죠. 그럼 당연히 책임을 잡는다는 얘기가 뭐요? 책임을 떠맡다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법정이 떠맡았다. 책임을, 뭐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소녀의 welfare라는 단어는 복지, 후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복지, 후생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소녀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그 법정이 떠맡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근데 assume이라는 단어는 라틴어고요. 순수한 영어는 바로 take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가지 표현을 여러분들이 두피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섯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제 assume의 대상이 뭐예요? 어떤 특권을 의미하는 말이 특권. privilege라는 표현은 특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특권을 자기 자신에게만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권리를 독점하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죠? 독점하다. 그럼 이제 오늘 지문을 의미 그룹으로 한번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의미 그룹으로. 첫 번째, it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투부정사 구조가 나오면 이때 it은 뭐가 됩니까? 가짜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foolish하다라고 그랬네요. 터무니없는 것이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를 하나로 이제 단순하게 번역을 한다면 대절리야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크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투부정사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to assume이라는 동사가 나왔네요. assume은 뭐뭐를 가정하다라는 얘기죠. 유고의 목적어 완이 대절로 하나가 나와 있고 등위 접수사를 쓴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대절 to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절 완과 대절 to라고 가정하는 것은 뭐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접속사 대뒤에 주어 동사 구조가 또 나오겠죠. 봅시다. Music of India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represent이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절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를 끊어 읽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represent의 목적어에 earlier stage라는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명사 뒤에 또 어떤 구조가 나와 있습니까? 관계대명사절 구조가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의미 그룹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 또 나왔네요. 유로피언이라는 주어가 나와 있죠. 전명구 괄호 치시고 또 여기서 네이스라는 명사 뒤에 뭐가 나왔어요? 당연히 왼절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 다음에 동사의 대상에는 또 music이라는 명사가 나오네요. 명사 다음에 어떤 구조가 나와요? 형용사 구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that이라는 명사가 나와 있죠. 명사 뒤에 뭐가 나옵니까? 전명구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의미 그룹 패턴을 암기를 하시면 바로바로 이와 같이 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지문에 대한 리딩 스킬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foolish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foolish의 의미가 뭡니까? 터무니없다, 어리석다라는 얘기예요. 대절리야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이다. 그럼 이때 foolish라는 단어는 뭐예요? 필자의 합리적 판단이 내포된 형용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형용사가 나오면 그 문장이 바로 뭐다? 유지코드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유지코드라는 게 뭡니까? 필자의 생각, 주장, 판단이 내포된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형용사들이 만약에 문장 안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는 필자의 판단이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바짝 긴장해서 글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1번을 보시면 뭐 터무니없다, 불합리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죠. 두 번째 표현사들은 현명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들입니다. wise, sensible, sage라는 단어가 있네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죠. 무엇은 중요하다, 필자의 판단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natural이라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not surprising이라는 표현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역시 당연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no wonder, 이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는 필자의 합리적 판단이 내포된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서 그 부분을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선택된 이 지문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이다. 터무니없는 것이다. 대절이하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대절이하라고 가정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뭐라고 가정하는 겁니까? 인디아 음악이 그 음악이 선율적이며 선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화음이 없답니다. 화음이 없다라고 해서 그 인도의 음악이 초기 단계를 의미한다.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 위치가 뭐냐? 관계대명사 아닙니까? 관계대명사.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문법용어로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때 위치를 earlier stage라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초기 단계를 서양 음악은 이미 뭐 한 겁니까? 통과했다는 얘기죠. 서양 음악은 초기 단계를 이미 통과했다. 그래서 더 많이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인도 음악은 뭐예요? 초기 단계 그대로 머물러 있다.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절이 나오고 있죠?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은 부족 단위로 살았던 시대에 유럽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런 음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떤 음악입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인디언의 그것과, 이때 대해서는 바로 뮤직을 의미하는 말이죠. 인디언의 음악과 똑같은 음악을 가졌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은 뭐다? 역시 잘못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치사가 가출을 했어요. 라는 주제로 이 관계대명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치사는 뒤에 나온 이 패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동사와 전치사와의 넥서스 관계를 항상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패스룸이야. 그럼 throug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뭡니까? 관계대명사 위치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문장의 원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서양 음악이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이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나왔어요? 전치사 위스가 나오고 있죠? 이 위스는 어디에서 가출한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원래는 work with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보세요. 사람은 사람인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를 넣어서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과 함께 그는 뭐요? 일을 했다라는 얘기지? 번역을 하시면 그가 함께 일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하시면 돼요. 그가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 남자를 이센츄릭으로 간주를 했답니다. 그 남자가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 남자를 뭐다? 괴짜, 기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센츄릭이라는 단어는 괴짜, 기인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이 이씨라는 단어는 EX, 바로 아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CENTR은 바로 세너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중심의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센츄릭이라는 단어가 뭐다? 중심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는 괴짜 또는 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해 지문에서는요, 이 크랭크라는 표현과 위얼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다라는 단어를 스트레인지라는 단어를 알고 있죠. 이거의 동의어로 위얼드라는 단어는 비교적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위얼드라는 표현이 야가 바로 스트레인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기다가 스트레인지맨 그럼 뭐가 돼요? 당연히 괴짜 기인이 되겠죠. 위얼드라는 단어는 이 미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미얼드의 의미가 뭐예요? 야가 바로 턱수염을 의미하는 말인데 과거에 턱수염을 아주 이상할 정도로 엄청나게 기르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아, 저 사람 기인이야. 저 사람 별난 사람이야. 저 사람 괴짜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미얼드라는 단어에서 이 이얼드가 나와 있죠? 이 위얼드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위얼드나 위얼드라는 단어는 절대 까먹질 않습니다. 턱수염을 뭐요? 지나치게 길러요.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래서 요거의 의미가 바로 뭐다? 바로 이 스트레인지의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까지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관계대명사의 관계대명사절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문장의 합체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문장의 합체 방법. 지금 여기에 두 문장이 나와 있어요. 앞에 있는 걸 A 문장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두 문장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서 합체를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같은 명사가 있어야 돼요. 같은 명사가. 그래서 우리가 문법 편의상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명사를 후행사라고 편의상 불러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두 문장을 우리가 만약에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을 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를 연결을 했다. 그럼 앞에 한번 나온 명사는 반드시 뭐야? 우리가 이렇게 대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말이에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나의 단어로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접속대명사라고 부르는데요. 접속대명사라고 부르는데 문법용어로는 접속대명사를 뭐라고 불러요?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말은 바로 접속이다. 관계라는 말은 바로 뭐다? 접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하나의 명사로 바꿀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하나의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을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이렇게 사물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에는 격이 있죠. 주격과 목적격과 부호격과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후행사의 위치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우리는 이제 두 문장을 합체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문장으로 합체가 됐는데요. 합체가 됐는데 이렇게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나오는 문장이 있죠. 전치사.
이런 문장을 우리는 구어체라고 불러요. 구어체라고 부릅니다. 문어체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나오는 것을 문어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구어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문어체로 바꿔보겠습니다. 문어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문어체로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치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편의상 전치사를 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명사를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를 철수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영이와 철수는 뭐냐면 매프입니다. best friend예요.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철수가 가출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철수가 관계대명사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영희가 혼자 있는 거예요, 지금. 영희가 뭐라고요? 전치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철수가 가출했기 때문에 영희도 또한 우리 친구 어디 갔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영희의 배포는 뭐예요? 명사 철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가 가출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푸인 철수를 찾아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봅시다 한번. 예,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렇게 가출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문어체라고 하는데 독해지문에서는요, 이 구어체는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간혹. 대부분이 뭐예요? 문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문어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간 이유를 이해를 하시겠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문법사항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는요, 다 that으로 바꿔쓸 수가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 선행사가 사물이면 뭐를 써요? which를 쓰죠. 다 that으로 바꿔쓸 수가 있는데 못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는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언어적인 하나의 관습인데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다. 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언어가 어떤 문장이 진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진화를 한다라는 얘기는 문장이 더욱더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간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간결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의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왜요? 문장이 진화한다는 얘기는 뭐다? 좀 더 간결한 쪽으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나는 집이 없다. 내가 살 집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살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절의 역할은 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절. 그럼 절이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구가 있겠죠. 그럼 구의 종류에는 투부정사 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분사 구라는 게 있습니다. ing 구라는 게 있고 pp 구라는 게 있고 전명 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구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구에는 투부정사 구가 있고 ing 구가 있고 pp 구가 있고 전명구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절 안에 이와 같이 조동사가 있으면 can, will, should 이런 조동사가 있으면 다 부정사구로 진화가 됐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정사구로. 이 부정사도 역시 뭐야? 형용사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부정사는 여러분들, 부정사는 문장이 주목구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 명사고요.
야가 명사 뒤에 나왔다 그러면 형용사가 되는 것이고, 문장 앞뒤에 나오면 야의 품사는 이제 부사로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부정사는. 그래서 요 형용사 절이 뭘로 바뀌었다? 투부정사 구로 이와 같이 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진화가. 다시 한번. 관계대명사절에 can, will, should와 같은 조동사가 있으면 뭘로 진화가 됐다? 부정사구로 진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o live 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위에는 단어가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5개의 단어가 있죠? 이거를 이렇게 3단어로 뭐를 했다? 다이어트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관계대명사 절의 다이어트 방법 두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학생들이 약간 어려워하는 구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잘 들으세요. 나는 집이 없다. 어떤 집이에요? 내가 살 집이 없다가 되겠죠. 이때의 패턴은 어떤 패턴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주어동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구로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표현을 투부정사로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투부정사 구조로. 이런 구문은 여러분들이 거의 볼 수가 없지만 간간히 나와요. 수능 지문에도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을 선생님이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용어는 지금 많이 쓰고 있지는 않지만 독해 지문에서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to live in.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매우 익숙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은 뭐예요? 매우 생소하죠? 생소하죠? 그럼 왜 이런 어법을 써야만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뭐를 남긴다라고 그래요? 이름을 남긴다라고 그러죠? 그럼 호랑이가 죽으면 뭐를 남긴다라고 그래요?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원칙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이런 문장이 있어요. 나는 살 집이 없다. 이 문장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부정사를 우리가 구라고 하잖아요. 구는 항상 어디에서 왔어요? 절에서 왔죠. 그럼 절의 종류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뜸 이렇게 물어봐요. 야, 이 구는 무슨 절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하면 이거를 대답하는 학생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됐던 겁니다. 보세요. 이 관계대명사절이 구로 바뀌었죠. 구로 바뀌면서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가 뒤지면 가죽을 남기듯이 관계대명사 절이 없으면서 절이 없어지면서 절이 죽으면서 관계대명사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보세요. 유니치 다음에 to live를 쓰면 야는 원래 관계대명사절에서 온 것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욕구에 의해서 관계대명사를 이렇게 남겨뒀던 적이 있었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원칙이 현대 영어에까지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오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의 원형을 투부정사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장에 써가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관계대명사절의 다이어트 방법 세 번째입니다. 절이 절로 바뀌는 패턴인데요. 봅시다. 나는 집이 없는데 내가 살 집이 없답니다. 근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하나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치사와 위사가 나왔다. 명사의 kindness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의 부사 kindly로 이렇게 바뀌죠. 친절하게 부사로 바뀌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다? 부사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 당연히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이 경우에만 가능한 거예요. 선행사의 시간이 나와요. 그럼 시간 명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부사가 된다라고 그랬죠. 무슨 부사가 되겠습니까? 시간의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계부사 when으로 바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선행사의 장소가 나왔다. 그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where로 바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선행사의 이유가 나왔다. 그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죠? 이때 관계대명사는 다 앞에 있는 뭐를 받는 겁니까? 선행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선행사를. 그래서 이때는 관계부사 y로 이렇게 바꿔 쓰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때는 두 단어가 하나로 뭐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관계대명사가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절을 뭐로 고쳐요? 투부정사로. 관계대명사절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뭐로 바꾼다? 관계부사로 바꾸는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를 더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문법 문제에서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뭐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관계부사 플러스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이 원리를 한 번만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때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이 관계대명사에는 세 가지 품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가지 품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관계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접속을 해주는 것이죠. 첫 번째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라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것이죠.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것이죠. 근데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관계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관계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명사는 세 번째는 뭐다?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겠죠.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가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던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목적어가 없어야 되겠죠. 세 번째, 관계된 명사가 보호 역할을 했더라.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뭐가 없어요? 보호가 없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거나 보호가 없는 것을 우리는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경우는 영어에서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가 뭐냐면 관계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문 대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와 의문 대명사 뒤에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다. 의문 대명사가 아닌 접속사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영어에서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접속사는 딱 두 가지밖에 없더라. 그 하나가 뭐다? 관계대명사와 또 하나는 뭐다? 의문대명사밖에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접속사를 제외한 모든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세요. 그래서 이때 위치 관계대명사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뭐가 나와요?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where는 관계부사라고 그러죠? where 뒤에는 뭐가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와 같이 문제를 풀면 절대로 접속사 문제는 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휘가 약한 학생은요, 어휘 강의를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샵 4-3 어휘 특강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의가 마음에 드신 학생들은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지인과 공유하는 센스, 알림 설정을 꾹 누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